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래교육 특강 11번째 가정의례로 다시 생각하는 교육 어버이날 특집 학부모 코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특별히 오로지 나만 본다로 제가 좀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나는 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나는 너다. 황지우 시인의 나는 너다라는 시도 있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내가 엄마고 내 아이가 나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이가 우리 엄마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갈등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내가 너고 네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계는 둘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분리라고 이야기하죠. 둘이 아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훨씬 더 소통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왜 더 중요하냐면,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우리 집이라는 가정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독립된 영토, 우리 집이라는 이 플레이스, 공간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유저가 뭐예요? 우리 가족 성원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돌아가려면 경제가 돌아가야 되겠죠. 남편이든 나든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 디지털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와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를테면은 디지털 메타버스가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의 두뇌와 그리고 개인의 삶이라는 메타버스, 그리고 또 이런 가정이라는 메타버스, 그리고 직장이라는 메타버스, 학교라는 메타버스와 사실 구조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메타버스의 본질은 뭐예요? 욕망이면서 커뮤니티. 사실 남편과 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때요? 싸울 때도 맞죠. 의견이 맞지 않잖아요. 싸우지 않을 때는 그와 내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아예 말도 섞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경우, 그래서 겉으로만 평화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가치를 교환하죠. 내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고, 남편이 아이들과 나에게 필요한 이유, 그리고 아이가 우리 부모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우리 가정이라는 이 사회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우리가 옛날부터 가정교육에서 집집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가훈 적어낸 적이 있었죠. 바로 그러한 가훈이 일종의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가족들이 지향하는 바, 어느 가족들은 부자가 되는 그런 가치를 선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족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가치로운 삶, 또는 어느 가족들은 예술, 어느 가족들은 먹고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만의 룰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 집도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메타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소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버이날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버이날이 왜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과 소통하지 않고 효도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이라도 좀 효도를 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한테 하루만이라도 좀 존경받는, 어쨌든 이러한 장치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엄마 살아 계시는데
조금 전에도 엄마하고 잠깐 통화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울컥 짜증이 나는 마음이 나왔어요. 엄마, 지금 저 곧 수업해야 되는데 좀 끊으세요. 아유, 네가 사온 꽃이 너무 좋아지 그 말만 하고 끊으면 안 되냐? 네, 그럼 그 말만 하세요. 이렇게 짜증. 사실은 우리가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날인데 평소에는 어때요? 사실은 그 관계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누군가는 짜증이 나고 누군가는 또 더 집착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관계, 물론 이제 제 딸과 저와의 관계도 있겠죠. 특히 우리는 이제 중간자 입장인데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와 내가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는 결국 누가 결정해요? 나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죠. 누구의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하죠. 우리의 객관적인 관계가 엄마와 이러이러해서 안 좋고 딸과 이러이러해서 안 좋고 또 엄마와 이렇게 해서 좋고 딸과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관점이 아니라 타자, 부모님 그리고 자녀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으로서 관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서로 온전히 소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부모이시잖아요. 부모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부모와 밀착되어져 살고 있으면서 부모가 오로지 온전히 다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온전히 의존하는데 그런 부모가 미숙한 존재였을 경우에 아이들은 말도 못하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원래 이 듀퐁사에서 이 스타킹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자, 낚싯줄과 외과 수술용 봉합실, 칫솔, 스타킹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일론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듀퐁에서 이 나일론이 만들어져서 스타킹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실크 스타킹을 주로 썼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듀폰사가 만드는 게 세계대전 이후니까 샤넬이 샤넬 라인 무릎선에 이 스커트를 커트를 해가지고 여성들의 섹시미와 기능성을 살려줬다. 여성들의 커리어를 살려줬다고 해서 막 박수를 받을 그 즈음이거든요. 사실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이렇게 허벅지를 싹 걷어서 스타킹을 신는 거 이게 굉장히 도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 무엇을 가지게 되었냐면 환상, 저 스타킹을 신으면 나도 섹시해져서 남자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인기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루 만에 500만 켤레가 팔려 나갑니다. 완판됐어요. 그냥 여기 밀려온 여자들 보세요. 스타킹 사러. 신어보지도 않고 완판된 이유는 바로 신화 때문이죠. 이 스타킹을 신으면 어떻게 섹시해 보여 라는 마케팅 전략이 여성들에게 주입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신념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본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 스와스티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만자라고도 하고 절표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만자를 산스크리트어로 스와스티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국사 대웅전의 스와스티카인데 이것이 서양에서는 하켄크로이츠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 히틀러가 이 하켄크로이츠를 하나의 그러한 그 독재의 상징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예수님과 그리고 인도의 크리슈나라고는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슴에 털이 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왼쪽으로 도는 스와스티커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만이라는 게 크리슈나도 굉장히 이 영적이고 따뜻하고 현명한 지혜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도 또 그러한 성인으로 존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자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그런 뜻.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그 현대에 와가지고 비속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만자를, 이 스와스티커를 뭐 쩐다, 최고다, 이 완벽한 뭐 이러한 그 표현으로 비속어로도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슈누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불교나 기독교 그리고 또 이 독일인들이 사용했던 스와스티커가 똑같은 문양인데 어때요? 각각 다르게 읽히는 거죠. 각각 다르게.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전하냐면, 예. 자, 이건 제가 아이들하고 제가 완도 여행을 갔는데, 완도의 땅이 너무나 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좀 데려가야겠다.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에너지 좋은 땅에 가면 얼마나 치유를 받고 돌아올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그 이순신이었나? 이순신이 아니라 거기 그 장보고 기념관이 있었어요. 장보고 기념관이.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하고 이제 코스프레 옷 하나씩 빌려가지고 입었는데, 제가 장군 옷을 딱 입고 애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마녀 또는 깡패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 잔다르크가 마녀인 이유를 아세요? 왜 잔다르크는 마녀였을까요? 아시는 분? 잔다르크가 마녀였던 이유, 저도 사실은 마녀일 수밖에 없어요. 마녀라고 지칭을 받아서 화형된 이유가 오로지 단 하나였어요.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는다는 이유였죠. 그 시대에는 여자가 바지를 입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잔다르크는 투구를 입어야 되니까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국가를, 프랑스를 구하고도 결국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마녀로 지목되는 순간이 바로 마녀로 되는 순간. 이를테면 뭘 하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죠. 김은영, 너 스커트가 아니라 바지 입었어? 너 마녀네? 아니, 너 어떻게 그런 투구 같은 남자 옷을 입을 수 있어? 여자는 한복 입어요. 그냥 여자 한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때요? 정상이 아닌 인간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되죠. 이것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왕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큰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을 때, 아유, 우리 큰애는요 말이 없고 애가 든든해요. 아우, 근데 작은 애는 막내라 욕심도 많고, 아유, 근데 미워할 순 없어요. 어찌나 여우짓을 하는지. 하지만 좀 얄밉다니까요.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워딩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약간 얄미운 애는 어때요?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는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 있어요. 그분도 그 박사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 너무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애들 교육을 너무 잘 시키셨거든요. 근데 작은 애한테 하는 언어가 끊임없이 부정의 언어. 네가 너무 달라서 내가 힘들었고, 아우, 얘가 너무 달라서 제가 힘들었어요. 이게 끊임없이 결국 작은 아이는 어떨까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소속 욕구예요. 이 소속 욕구라는 건 이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은 보통 3단계.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애정 및 소속에 대한 욕구인데, 이건 바로 우정과 가족, 성적 친밀함에 대한 욕구. 이를테면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해나가야지 마음이 편한 거죠. 그 윗단계로는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 탑에 있지만 점점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휘둘리는 게 바로 이 소속 욕구예요. 왜냐면 관계와 애정이 그 사이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인정과 소속 욕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존을 해서 나를 그렇게 규정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내가
이 스와스티카를 불교의 스와스티카라고 산스크리트어로 읽었는데 이것을 또 다른 서양 사람은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건 하켄크로이츠야. 너 진짜 무식하구나. 이것을 10명이 우기면 어때요? 난 결국은 어때요? 무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와스티카. 왜냐면 산스크리트어가 더 오랜 고어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타인의 시선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스와스티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존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을 해서 마구 휘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두려움, 소극적인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누군가 나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오히려 내 수준을 들킬까봐 내가 사람들한테 지적받는 그런 낙인 찍힌 존재라는 걸 들킬까봐 어때요? 오히려 거절함으로 해서 나를 방어하죠. 이러한 기제를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겠어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일단 여러분들 자신들부터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이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어때? 했을 때 저는 딸아이한테 되게 화가 났었던 부분이 아빠랑 똑같은 행동할 때 진짜 열받아. 진짜 그러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막연한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거절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남편과 싸워가지고 늘 내가 지니까 어때요? 방어, 밀어낼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부터는 집에서 아예 이제 사운드가 사라지는 이런 지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를테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은 인도와 그리고 독일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사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관점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인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를 않죠. 특히 우리 엄마가 살았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또 시대의 인식체계, 이것은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정말 짜증나. 어쩜 저렇게 자식한테 집착해서 맨날 먹으라고 물 확 붓잖아요. 밥 이만큼 퍼주고 안 먹을 수 없게. 그리고 음식 남기면은 벌 받는다고 막 죄의식을 심으면서 안 먹을 수 없게 만들고 막 이런 거 막 화딱지가 나잖아요. 근데 또다시 돌아보면 어때요? 나도 내 딸한테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물만 붓지 않았을 뿐이지 무언에 속에서 막 끓죠. 아유, 저거 한 숟갈만 먹는데 저걸 안 먹어? 저거 안 먹는 것 자체가 하여튼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누구의 생각이 이식되었어요? 부모님의 생각이. 근데 나와 다른 세대에서 살았던 분이시고 다른 사회, 다른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이어받아서 누구한테 이식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특히 얘네들은 디지털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도 부모님들이 무조건 공부해라 했던 것과 똑같이 어때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공부하고 나서 밥 먹어, 공부하고 나서 씻어, 공부하고 나서 친구 만나, 시험 끝나고 뭐 해, 이렇게 삶을 계속 어떻게 해요? 유예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삶의 진실은 뭡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right now.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것은 삶이 아니죠. 어제까지의 삶은 쓰레기, 그리고 미래의 삶은 어때요? 망상이죠. 실질적으로는 없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제가 고요히 자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일은 어때요? 제 삶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늘 어버이날, 어린이날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의례를 준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나를 원할 때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대신에 어떻게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에 거하는 존재, 고요한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매우 소란하죠. 엄마 이건 내가 사왔고 이건 너무 이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내가 엄마 이거 너무 이쁘지 않으면 엄마는 꼭 이견을 말해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건 네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어때요? 기분이 팍 상하면서 차라리 말하지 말고 놓고 올 걸, 뭐 이런 생각? 네. 다들 조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현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핑계로 해서 아이들의 삶을 계속 유보시키거든요. 신정쌤 아이 고3이죠. 근데 신정선생님은 이 프리해서 아이들이 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그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 외부 시선의 껍질을 먼저 벗겨야 되죠. 그래서 일단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What do you like?를 해야 돼요. 수시로 내가 좋아하는 걸 아이한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또 다른 이 사람과 비교를 하면 결코 우린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 없이 어때? 나만 본다. 근데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작가 되고 나서 저보다 책이 더 잘 팔리는 작가한테 미친 듯이 질투가 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 헤쳐나오는데 1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 열등한 존재로서 나 자신을 그렇게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 내가 자녀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 부모님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규정 자체, 아까 우리가 낙인 찍는 거 있죠? 이러한 것처럼 너는 뭐뭐뭐뭐야 라는 그런 규정 자체가 처음 시작일 수가 있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의. 그 남편도 나한테 늘 밥만 달라는 식충이라고 규정한 순간 남편은 정말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해주는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미식가 이렇게 규정한 순간 어때요? 남편은 나에게 너무나 러블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하향 비교, 소설을 읽었더니 막 누군가 우리가 영웅의 여정 이야기일 땐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어서 결국 성공했더라. 이럴 때 어때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개딸들이 이재명 후보를 미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하향 비교의 심리가 좀 코드화 되어져 있어요. 귀여우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서 성공시키는 게 이 팬덤 문화의 하나의 주류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비교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상향 비교도 하향 비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어때요? What do you like? 그리고 나는 누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진다? 정말 중요한 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시간이 짧네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스웨덴 서커스 스퀘어를 서커스를 학교의 위탁기관에서 교육으로 가르쳐요. 교육으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 교사들의 철학이 뭐냐면 공동체적 개인주의예요. 함께 하지만 따로 국밥이에요. 함께 하지만 나는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그리고 거만한 열정. 저 이거 너무 멋있어서 완전 반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 잘난 척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좀 거만해 보이지 않아요? 거만한 열정. 정말 멋있는 태도죠. 뭐 어쩔 건데요. 내가 미인이라는데 불만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쩔 건데 이거인 거죠. 거만한 열정. 하지만 열정이라는 건 어때요?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 영육을 완전히 쏟아붓는 거. 특히 부모로서의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영육을 쏟아 부어야지만이 아이가 든든한 존재의 영육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말년을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수준 있는 관계, 이것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크레이지인 거 아시죠? 하지만 나름의 수준과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엿보죠. 뭘로? 책으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수준 있는 관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죠. 왜? 내 철학과 신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성찰적 수행.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108배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서커스 시퀘르의 교사들의 그 자세가 부모의 자세가 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모험을 즐기고 자유분방하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누가 뭐래도 이건 내 라이프 스타일이야, 이건 내 삶이야 라고 그냥 고 용기 내어서 덤비는 기계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요, 기가 약하면은 소용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게 부족하더라도 덤비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계라는 건 뭐예요? 자기 신념인데 적어도 내 삶의 정당성과 그리고 방향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진짜 그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산다고 했을 때에 바로 그러한 거침없는 기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하겠어요? 멋있다고 이야기하죠. 멋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멋있어요. 왜? 분명히 알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면 누군가 또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귀엽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옥 속으로 중생을 구하러 기꺼이 몸을 던지는 지장보살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지. 우리는 참 흉내낼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저도 이러한 신념을 좀 따라하면서 1학년 떡공 학교에 있을 때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배우기 위해 가르친다. 부모가 애를 가르치려고 먼저 공부해.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애를 가르치면서 스스로가 또 배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자세가 되고 책 읽는 자세가 되면 애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늘에서 태양 아래로 삶의 가치 봉사하면서 배운다. 여러분들 아무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얘는 공부만 해야 돼요. 이건 삑이에요. 그런 공부는 하지도 마시고 애 학교 보내지도 마세요. 뭘 해야 되냐면 봉사를 해야 돼요. 100%예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함께 봉사하는 삶을 가르쳐야지 애가 정말 이 든든한 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봉사를 하면서 애가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어려울 때도 누군가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는 품격 있는 일상의 아름다움. 바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품격 있는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을 스스로 몸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아이한테 존경받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일단은 무엇? 우리의 삶 전체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윗세대, 아랫세대가 모두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불이가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품격을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만드는 학교 축제 함께 행복해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어린이날 의례를 우리 가족만이 따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의례가 아니라 축제라는 언어로 환치시켜 보세요. 그러면 또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즐거운 놀이로 놀 수가 있겠죠. 부모님들하고 아까 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에서 오랜만에 라면 끓여 먹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양질의 기억, 부모님과 함께한 양질의 기억은 바로 지식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그런 지식이 바로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기존에 발생된 지식을 내가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아이들은 훨씬 더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 학령기 아이들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애들도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도 애들을 이해 못하는데, 이때 굉장히 필요한 게 공감 교육입니다. 이 공감의 뿌리 교육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말씀드렸겠지만 어린 갓난아이를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으면,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 아이를 눕혀놓고 애가 이제 젖 먹고 자다가 일어나면 막 울어요. 그러면 애가 왜 우는지를 애들이 먼저 관찰을 하는 거죠.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그래가지고 아기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새벽에 얘가 센서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12시에 울으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새벽 3시에 이르면 젖 먹여야 되고, 그걸 안 하면 얘가 기록을 해요. 얘가 이걸 안 했다고. 그러면 아이는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새 이 로봇 아기 인형한테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이 아이를 보살피는 경험, 그리고 그 아이의 기분, 배가 고플 때는 운다, 기저귀 척척할 때 운다, 또 먹고 나니까 막 웃는다, 이걸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부모님의,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우리 엄마는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막 너무 집착적이시거든요. 근데 위에 오빠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엄마를 공감하면, 엄마에 대한 이러한 전화 딱 왔을 때 짜증나는 게 싹 없어져요. 근데 대체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 또 힘들게,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딸아이도 일단 어때요? 그 세대 아이들의 니즈와 그리고 또 마인드와 의식 수준을 내가 공감을 했을 때에 아이와 프렌들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이나 자식보다 친구를 더 많이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프렌들리하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서로에게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바로 이렇게 만남과 사유, 성찰,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겠죠. 그럼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 자신을 또 성찰을 하는 거죠. 오로지 누구만 본다? 나만 본다. 부모님 뭐라고 할 거 없고 자식 뭐라고 할 거 없이 오로지 내 마음의 작용만 들여다보고 나만 성찰해서 내가 새롭게 성숙해서 또 다른 좀 더 나은 행동을 해 나간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대상자를 잘 파악을 해서 학생들 교육에도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기획 프로세스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특성 파악하고 그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리고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목표 결정해서 교육 방법을 선정해서 아이를 가르친다 했는데,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12년 대덕전자 기계고등학교 현황을 보면은요, 애들 검사 대상자가 199명이었어요. 1학년 아이들이. 근데 이 중에 28%가 정신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었고, 전문 상담자 이 필요한 애가 67명. 이거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20명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 199명 중에 120명이 넘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검사를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양호한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최악인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를 아예 안 나오죠. 무단결석을 해서 결국 학교를 한 번도 안 나오고 퇴학 맞은 아이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어때요? 검사 대상에도 넣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석해서 안 나온 아이들은 더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 전체가 바로 그러한 교육을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에서의 그 교직 생활을 도저히 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가닥이 잡혔어요. 그걸 뭘로 쓸 거냐면 미래 학교를 설정해서 쓸 예정이에요. 메타팩션 스쿨로 해서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뭐가 됐어요? 다들 집콕해 있었고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다 격리 상태였었잖아요. 오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클립을 몇 개를 봤는데 다들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강박증과 그리고 정신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 또 이러한 하시는 분들 수련하신 분들도 다 앞으로 미래의 발전은 우리 후세들은 미친다. 이게 그냥 결론이라는 거죠. 현재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은 분열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나 명확해요.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는 이 현황이 정서행동검사 결과와 아이들의 이러한 그 현황이 결국에는 어때요? 우리 미래 아이들의 현재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여기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그나마도 저기를 많이 줄였는데 이 그래프는요. 파란색은 2012년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였고 2012년 1년 내내 노력했더니 2013년도에 이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교정지 이런 거 퇴학까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퇴학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었는데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얘네들 문화예술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술 테라피 교육 아시죠?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향기 치료 안 한 게 없어요. 제가 2005년부터 문화예술 교육해서 이 테라피 교육을 그때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한테도 안 해본 게 없어요. 교육을 아예 그냥 교육 과정을 싹 변화를 시켜서 국영수가 싹 없앴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재교육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1년을 해도 사후검사 결과가 정상인 아이가 조금 올라갔는데 변화 없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고위험군도 여전히 남아있고 하지만 다행히도 2011년도에 168명이 퇴학 맞았다고 했는데 퇴학률이 무엇이냐면 교장이나 교감들 징계 사유예요. 학업 중단율이 너무 높으면 그래서 이것을 낮게 200명 넘게 퇴학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2012년도 제가 갔던 해에 그나마 100여 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았어요. 이것도. 그래서 뭐 방통고로 전학 보낸 아이들은 퇴학에 잡히질 않는데 방통고로 전학 보낸 애들만 해도 30여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도 이를테면 이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교에서 집처럼 그렇게 교육을 했더니 확실하게 이제 줄어들어서 퇴학자는 명명백백한 퇴학자는 45명인가 그때 됐었어요. 그래도 100명이라는 숫자를 줄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199명에서 여러분 100명이 퇴학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는 반절도 안 남아요. 마지막엔 30% 남으면 많이 남는 거죠. 교사들이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별짓 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언젠가 보여드렸을 거요. 화장실에 화분에다가 그리고 애들 매일 음악회 해주죠. 그리고 생일 때는 생일잔치 해주죠. 데리고 여행 가죠. 선생님들이 또 좋은 찻집들 데리고 가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엇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누구 역할?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학교에서 해줬고 학교가 하나의 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어버이날 기념 의례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의례 교육이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똑같은 계기 교육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어버이날의 의례는
어제 이제 의뢰의 형식에 대해서는 어린이날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관계, 부모님도 만나고 애들도 같이 데려가야 되고 사실은 그 시댁, 친정 말이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요한 마음 속에서 그분들과 평화 속에서 거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뭐예요? 오로지 누구만 본다? 나만 본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 보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나고 내가 딸이고 또 딸이 우리 엄마고 이렇게 사실 많은 의식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들은 많이 친밀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무엇을 나를 보고 나를 먼저 성찰하고 내 마음의 작용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의미 있고 평화로운 그렇게 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음이 풍부해지는 그런 기념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버스 스쿨 혁명 11번째 시간, 오늘 가정의뢰 어버이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가족관계를 어떻게 매치해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일체유심적,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 사실은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해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평화롭고 고요하고 즐거운 그런 어버이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정부모, 시부모 다 만나잖아요. 그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여하게 그렇게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거침없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2강에서 뵙겠습니다. 빠이.